안녕하세요. 이것은 지혜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인품이 좋지 않은 여성은 늘 세 마디의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며 이런 사람과는 깊이 사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말투를 보면 인격을 알 수 있고 말씨는 품격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의 대화는 거울과 같아 한 사람의 인품과 자질을 비추며 마치 척도처럼 그 사람의 교양과 품격을 측정합니다. 어떤 여성은 외모가 뛰어나고 미소가 사랑스럽지만 막상 말을 하면 그 내면의 거친 모습이 드러나 사람들에게서 멀리하게 만듭니다. 반면 다른 여성들은 겉모습이 평범할지라도 그들의 말은 봄바람처럼 따뜻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마음의 지혜와 부유함을 느끼게 합니다. 옛말에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은 마음의 표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말은 그의 생각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과 미래까지 암시합니다. 공자는 붉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검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라고 하며 선한 사람과 함께하면 마치 난초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 그 향기를 오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진하게 배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과 함께하면 마치 썩은 생선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 그 악취가 진하게 남게 됩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과 사귀느냐가 자신의 인격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깨우쳐 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한 여성의 인품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품이 나쁜 여성은 언제나 세 가지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며 그런 사람과는 깊이 사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 격언에서 조용히 앉아 스스로를 깊이 반성하고 쓸데없는 말로 남을 논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한 여성이 늘 자신을 성찰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야말로 지혜와 통찰력을 갖춘 사람의 표본입니다. 반대로 소문과 헛된 말에 자주 빠진다면 어리석고 천박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많은 소문은 바람에 날리는 버드나무 솜털처럼 쉽게 흩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소문들은 튼튼한 근거가 없거나 단순히 만들어졌거나 와전된 경우가 많아 해로울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성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이러한 무익한 것에 쏟아부으면 대화 속에는 증거 없는 소문과 무작위한 추측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는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품에 흠집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러한 행동은 인간관계 속의 어두운 그림을 덧칠해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깊이 사귀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장기간에 걸쳐 소문을 퍼뜨리다 보면 한 사람의 판단력과 양심을 서서히 부식시킨다는 점입니다. 생각 없이 반복되는 강말들이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점점 상처와 험담의 길로 이끌어 사람을 그 길로 끌어들이며 끝내 헤어날 수 없게 합니다. 또한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습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잃게 만들며 사실에 기반한 용기를 잃게 만듭니다. 이런 행동 양식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자신이 무분별하게 판단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만들며 깊이 있는 교제를 피하게 만듭니다. 말은 개인의 이미지와 인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그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수양과 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결국 사교, 무대에서 설 자리를 잃고 고립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경계하며 진심과 선해 그리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될 것이며 감정을 자르는 칼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나쁜 말들은 더욱 해롭습니다. 장자는 입술을 깨물고 혀를 굴리며 시비를 좋아하는 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여성은 언제 어디서나 남의 뛰어남과 행복을 견디지 못하며 이간질하는 말을 즐겨 주변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들의 세계에서 진실한 우정과 성실함은 사치품이 되어버렸고 대신 이중적인 사람의 교활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맞이하면서 뒤에서는 교묘하게 공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방어하게 만들고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듭니다. 저는 한 친구의 직장 내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회사 내부의 팀장 선발 경쟁에서 한 동료가 자신의 업무 능력을 키우기보다 온갖 술수를 동원해 다른 동료를 깎아내리며 적대감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동료는 먼저 한 팀원에게 접근해 다른 동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과장하며 공통의 적을 만들어내려는 가짜 상황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서서 다른 팀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험담을 늘어놓고 마치 자신은 아무 관련 없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두 동료가 그의 이간질로 인해 서로 다투는 모습을 여유롭게 바라보며 본인은 그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종종 사람들 앞에서는 친밀한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주저하지 않고 온갖 허위 사실을 퍼뜨리곤 합니다. 대학교의 고전 속 구절을 빌리자면 진실된 사람은 자신을 다스리고 행동이 바깥에 드러난다. 현실을 돌아보면 진정으로 사귈 가치가 있는 여성들은 언제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빛나고 당당하게 처신하고 헛소문을 퍼뜨리며 즐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중적인 사람을 알아차린다면 지혜로운 선택은 신속히 관계를 끊고 떠나 불필요한 소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섬세함이 없는 애매한 행동에 대해서는 작가 주국평이 섬세함은 성숙한 사랑의 표식이며 인간관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성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경계를 잃고 과도한 관심과 의존을 쏟으며 적절하지 않은 주제에 아니오라고 말할 줄 모른다면 결혼의 항로가 빗나가며 알 수 없는 위험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성이 이성 친구를 갖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대화의 경계를 어떻게 지키느냐입니다. 무심코 우정의 선을 넘어서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한 드라마의 여성 캐릭터가 이러한 현상을 생생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연인과의 갈등 속에서 연인과 솔직히 대화하는 대신 새로 만난 남성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친구의 다정한 위로에 그녀는 은연중에 호감을 표현하고 대화가 애매한 분위기로 흘러가도록 두었습니다. 이 사실이 연인에게 알려지자 그녀는 그저 가벼운 대화일 뿐이라고 넘겼지만 이는 이미 결혼의 금이 가기 시작한 신호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다른 남성들과도 친밀한 말투로 대하며 이에 대해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부 사이의 은밀한 이야기를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마치 도미노처럼 한 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으며 결국 감정의 배신과 결혼의 파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만의 길을 고집하며 말을 함부로 했고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이성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적 경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화에서 섬세함을 잃지 말고 경솔하게 애매한 영역에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말이 나오면 물을 엎는 것과 같아 다시 되돌릴 수 없으며
죄 없는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깊은 구렁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분명한 경계를 유지하고 신중하게 말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해야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 세계를 잘 지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은 곧 사람이자 도입니다. 말은 단순히 내면의 반응이 아니라 인품의 표상입니다. 한 사람의 대화는 그의 자질과 성품을 드러냅니다.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피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여론의 진흙탕으로 끌어들여 헤어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과도 멀리 하십시오. 그들은 언제든지 뒤에서 비수를 꽂아 당신을 방심하게 만들고 불시에 당황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경계를 모르는 애매한 대화를 즐기는 사람들과도 멀리 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불필요한 오해와 문제에 빠뜨려 당신의 명예와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품성이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선하고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이러한 선택은 우리에게 더 많은 따스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남은 인생 동안 우리 모두가 진실되게 사람을 대하고 수양하며 마주하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따스하기를 바랍니다. 말 속에 끝없는 선의와 지혜가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56살 여성이 남사친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고 일주일 동안 함께 지냈는데 그로 인해 결혼이 파탄났고 정말 후회한다고 합니다. 저는 성희랑 씨이며 현재 부산에서 살고 있고 올해 56살입니다. 50살의 직장에서 퇴직한 후 저는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하며 그동안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어느 정도 이루었지만 이후 어떤 사건으로 인해 제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 말았고 큰 후회를 남겼습니다. 퇴직하고 몇 년 동안은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거나 광장춤을 추며 지냈습니다. 주로 같이 노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여성이었고 남자친구는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편도 제가 밖에 나가 노는 것에 대해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놀든 여성이기만 하면 상관없었기에 저는 그 시절을 매우 즐겁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반년 전 저는 정신이 나간 듯이 남사친과 함께 여행을 떠나 일주일 동안 같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이 남사친은 결혼 전부터 알던 친구였으나 결혼 후에는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와의 관계가 그저 그렇게 끊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는 여러 번 저에게 연락해 저를 자주 불러냈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감정을 고려하기도 했고 제가 그와 노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되면 화를 내거나 질투할까 봐서 그는 저를 여러 번 불렀지만 매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거절하다 보니 저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 가끔 몰래 만나기도 했지만 비교적 드문 일이었고 남편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반년 전 저는 원래 몇몇 자매들과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남사친이 전화를 걸어 함께 부산에 가자고 제안했으며 게다가 저를 초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부산에 가본 적이 없었고 항상 가보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고 돈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가까운 곳에만 갔기 때문에 남사친이 부산에 가자고 초대하자 저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고 결국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부산에 간 사람들도 몇몇 있었는데 모두 남사친이 아는 사람들이었고 남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저 둘이서만 간 것이 아니어서 안심했습니다. 당시 남편에게도 친구들과 함께 여행 간다고만 이야기했을 뿐 함께 가는 사람이 남사친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알게 되어도 이해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을 뿐이고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으니 서로에게 감정이 생길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착했을 때는 마침 여행 시즌이라 호텔 대부분이 만실이었습니다. 한참을 찾아 헤맨 끝에 겨우 한 곳을 발견했지만 방이 3개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행은 6명으로 여자 3, 남자 3이었기 때문에 조금씩 나누어 자면 충분히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2 여성과 같은 방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잘 알지 못하고 오직 남사친만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따로 방을 구할 수도 없어 난감해하고 있을 때 남사친이 저와 함께 방을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오래된 친구이니 함께 자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오랜 우정 속에서 누가 오해할 일도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니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함께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모든 것이 깨끗했습니다. 남사친은 절대 손을 대지 않았고 그는 또한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몇몇 친구들은 우리가 특별한 사이라고 생각하며 자꾸 엮으려 했지만 우리는 그들의 말을 그저 농담으로 여겼을 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남사친과 방을 같이 썼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이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고 가정을 배신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내 떳떳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지 이틀째 되는 날, 남편이 남사친과의 여행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사실을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문은 심하게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소문에는 남사친과 제가 외도를 했고 여행 동안 매우 친밀하게 지냈다는 얘기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일로 이렇게 험담이 나돌다니 정말 억울했습니다. 남편의 오해를 풀기 위해 계속해서 해명했지만 해명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은 설명을 하면 할수록 의심이 간다고 느꼈고 저를 불신했습니다. 결국 저를 배신자로 여기며 심하게 꾸짖었고 모진 말들을 쏟아내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은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무리하게 행동한다고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그가 저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왜 저를 믿지 못하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여자와 일주일을 같이 지냈다고 하면 당신은 아무 일도 없었을 거라 믿겠어? 저는 믿지 못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남자라면 원래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이성과 함께 방을 쓰고 있으면서 어떻게 스스로를 억제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래서 제가 남사친과 함께 있을 때도 똑같이 의심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믿어달라고 하는 거야? 이혼해. 더 이상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남편이 출발선부터 이혼을 고집했기에 저도 그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저는 그를 원망했고 후회가 많았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았던 남편이 나를 믿지 않았다는 점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남사친과의 여행이 결혼을 파탄냈다는 사실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면 애초에 남사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오해를 받게 되다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시동생이 우리 집 학군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며 조카와 함께 공부했고, 그가 시험을 마친 후 집을 팔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 집이 시동생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길 부모님이 아들의 집에 오랫동안 살다 보면 그 집이 자기 것이라 여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어른을 만나면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밀어낼 수도 없고 고발할 수도 없으니 어찌해야 할까요? 제 이름은 수혜기이고 올해 56살입니다. 오랜 세월 퇴직 생활을 하며 매달 48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외동딸은 타지에서 일하고 있으며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1년 후 퇴직을 앞두고 있어 우리는 그가 퇴직하면 딸이 일하는 곳으로 이주해 함께 노후를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딸은 몇 년 동안 미래의 사위와 사귀고 있지만 아직 결혼 계획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뜻은 올해 입시가 끝난 후 학군 내 아파트에서 시동생이 이사를 가면 그 집을 팔고 우리의 저축을 더해 딸이 있는 곳에 작은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딸 명의로 하거나 우리 부부의 명의로 해두고 남편이 정식으로 퇴직한 후에는 우리가 거주 중인 집도 팔아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의 아들도 대학 입시 결과가 나오고 지원서도 모두 제출한 상황에서 남편이 중개업체를 통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시며 이것이 자신의 노후 자금이라며 이사를 나가지 않겠다고 고집하셨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아들이 둘뿐이었고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시동생을 편애하셨습니다. 예로부터 부모는 하늘과 같아 자녀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자녀에 대한 차별은 금기시되는 일입니다. 남편은 시동생보다 10살이 많아 시동생을 등에 업고 키웠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시동생을 유난히 아끼셨고 저는 딸이 어렸을 때 이미 그들의 편애를 느꼈습니다. 딸이 시동생의 간식을 먹지 못하게 하자 시동생과 다툼이 일어났지만 시어머니는 다 큰 시동생을 나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딸의 가정 교육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때 저는 시부모님의 극단적인 편애를 실감했습니다. 나중에 시동생이 결혼했을 때 시부모님은 우리 남편에게 5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해 시동생의 집을 사도록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어린 시동생을 키우다시피 했으니 아들처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현장에서 힘든 작업을 했고 돈을 버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일을 막으면 형제 간의 우애가 손상될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도 악화될 수 있기에 막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에게 아들이 생긴 후 시부모님의 편애는 더욱 심해졌고 명절마다 시동생의 아들에게 큰돈의 세뱃돈을 주셨습니다.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에 굳이 시동생과 다툴 필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시부모님이 즐거워하신다면 그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저 모르게 남편에게 매년 시동생의 아들에게 수십만 원의 용돈을 주게 하셨고 그 이유는 우리 남편이 돈을 잘 벌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어머니의 편애를 보며 저는 많은 것을 시어머니께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집안일은 제가 관리했습니다.
딸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시내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 근처의 학군 내 아파트를 구입해 딸이 고등학교 3년 동안 함께 지낼 계획이 있었습니다. 미래에는 이 아파트를 임대할 수도 있으니 투자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남편에게 대략적으로만 이야기했지만 그는 제 결정을 믿고 맡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찍이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고 제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당시에는 큰 생각 없이 했던 일이었고 저와 남편이 부부이기에 명의가 누구든 우리 공동 재산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딸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모든 재산을 시동생에게만 물려주려 하셨습니다. 남편은 가족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남편에게 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도록 서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시어머니는 그들 명의의 집을 시동생 명의로 직접 넘기고 가정의 모든 저축도 시동생에게 주었습니다. 남편은 오로지 자신의 연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남편을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을 위로하며 스스로 더 편안하게 지내자고 설득했습니다. 남편은 50살이 되어 현장에서 본부로 발령이 났고 현장 수당이 없어지면서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여전히 남편이 돈을 많이 번다고 여겼고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을 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을 우리 집에서 전액 부담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집은 딸만 있고 시집갈 비용을 저축할 필요가 없으며 남편은 맏아들로서 마치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직장이 좋고 수입이 높아 가족이 서로 도와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핑계 삼아 맏아들인 남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셨습니다. 그 덕에 저는 오래된 이야기처럼 딸이 말한 우리는 바보 부잣집 아들이네. 멍청하게 돈만 많으니 당하는 거지라는 말에 익숙해졌습니다. 딸이 대학에 입학할 때는 집값이 상승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학군 내 아파트를 팔아 현금을 확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그 집을 팔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 시동생의 아들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고 시동생의 아들이 대학 입시를 마친 후에 집을 팔자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생각을 이해했습니다. 만약 제가 집을 팔겠다고 고집했다면 이는 시동생의 아들에게 좋은 학군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우선시하고자 우리는 우선 집을 몇 년간 임대하기로 했고 시동생의 아들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3년 동안 그들에게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시동생 가족 3명이 그 집에서 살게 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임대해 수익을 올리면서도 학군 아파트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남편이 관리비와 난방비를 내야 했고 시동생은 물을 사용할 때마다 남편에게 부탁해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화가 났지만 남편은 겨우 3년일 뿐이고 장남으로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가족 간의 화목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바랐던 화목한 대가족은 그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입시가 끝난 후 남편과 저는 집을 돌려받으러 갔지만 시동생은 아들의 대학 진학이 확정될 때까지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반 달 정도 기다릴 수 있으니 그동안 집을 중개업체에 매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와 문을 열자마자 저를 꾸짖으며 제가 형제 간의 불화를 조장하는 나쁜 여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를 보고
저는 그녀가 이 집을 차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둘 다 집으로 오라고 했고, 시간이 늦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있었고,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앉아 큰 소리로 우시며 집안에 이런 며느리가 있어 불행하다고 하셨습니다. 형제를 반목하게 한다고 크게 외치셨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시어머니의 행동을 참지 않고 크게 소리쳐 그녀의 무리한 행동을 제지했습니다. 남편은 이 집을 가족의 정을 생각해 시동생에게 빌려준 것이라며, 그렇지 않았다면 진작에 팔았을 것이고 지금까지 기다리지도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화를 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시동생 또한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시동생은 바닥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방에서 나오는 저를 보고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열흘만 더 주세요. 제가 정리하고 집을 비우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집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집에는 딸밖에 없으니 집을 팔아도 그 돈이 딸을 돕는 데 쓰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시동생은 남편이 진심으로 화가 난 것을 보고 시어머니를 부축하여 집을 나갔습니다. 현실에서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절대 반성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익을 얻고도 불만을 표시하며 이득을 다 차지하고도 자신이 손해를 본 것처럼 여깁니다. 이는 바로 우리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남편이 맹목적인 효심에 빠지지 않았기에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났을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 남편이 잘 대처했는지 어떤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으며 함께 성장하고 행복해지며 천천히 나이 들어가는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